노무현 대통령하고는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평민연에서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연합이라는 그 비제도권 모임, 민주당으로 이렇게 했고, 저희가 합쳐진 게 이제 민주개혁 정치 모임인데, 거기에 멤버로 같이 저는 총무 파트 일을 했고, 그때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이제 성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헷갈리거나. 근데 아마 이름을 기억한 사람 중에 하나로 저를 이제 했고, 그 뒤에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었고, 이해찬 총리는 환경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운동권 출신들은 정책을 잘 알아야 된다. 조직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대선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92년도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든 게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반이 그때 구축을 한 거죠. 10년을 이제 준비하셨는데 훗날 그러면은 이해찬 총리도 정책을 엄청 연구를 하셔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고 꿈을 꿀 수도 있었는데 그럼 왜 안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현장에서 이 대중들과 호흡하고 연설을 통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당할 재간이 없다. 당신은 정책을 통해서 노무현을 돕고 노무현은 대중의 그런 흡수력, 대중을 흡수하는 그 실력으로 이제 훗날 DJ 이후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91년도) 이제 지방선거가 도입이 돼서 최초 이제 선출직으로 하는데 이해찬 총리가 관악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잖아요. 그때가 돈이 오고 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동교동에 계신 분들이 돈을 받고 이해찬 총리가 공천 주려고 했던 사람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탈당을 했죠. 91년도에. 탈당을 하고 이제 92년도에 이제 그 민주당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이제 총선을 치르는데 동교동에 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이제 야권 통합을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민당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야권 통합을 주장했던 이해찬을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게 동교동의 입장이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는데 그때 조광특위 위원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활동할 때인데 그게 9시 뉴스에 보도가 됐죠. 바람으로 나 더 이상 조광특위 못한다. 이해찬 공천 줘라. 그렇게 엄청나게 투쟁해서 새벽에 이해찬 총리가 이제 재선 국회의원 되는데 이제 마지막 공천장을 받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데 이해찬 의원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은 1992년도 14대 총선에서 이해찬 총리가 국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협력했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후에 지속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92년도에 이해찬이 국회의원이 안 됐다면 2002년도에 노무현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토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갔는데 그 92년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고 그 두 분의 그런 동지적인 연대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이해찬 총리의 마음과 그 DJ 대통령은 선생이고 선생님으로 모셨던 거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동지였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의 관계가 김대중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의 관계와 같은 거로 이렇게 지금 형성돼 있었던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이 이 두 분을 정말 잘 응축해서 만들어진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이해찬이 있었다. 그게 이제 92년도의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사실 이 총리가 91년도에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시고 그때 논쟁이 너무너무 치열했거든요. 왜 중간평가를 포기하고 지방선거랑 맞바꾸냐, 기회주의자다, 민첩한 뭐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수모를 겪었었거든요. 이해찬 당시 국회의원이. 제가 이제 저는 간사니까 모든 회의에 들어가서 속기 기록을 하고 지금이야 녹음기 있고 하지만 그때는 워드 프로세스잖아요. 그때 88년, 89년 그때 기록들이 어찌 보면 이해찬 총리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상을 쫓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당면 과제에 충실하자. 이제 이 말씀, 그 다음에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 그게 이제 그 교육부 장관, 이제 97년도 대통령이 되고 인수위를 맡아서 이제 얼떨결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시고,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를 늘 말씀하시죠. 성실, 절실, 진실, 경중, 완급, 선후, 그 다음에 퍼블릭 마인드를 늘 한 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2002년까지 또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학생운동에 그런 이제 네트워킹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주로 이제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의 그런 또 네트워킹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되게 외로우신 거죠. 외로우시고 또 이제 꿈은 높고,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저희에게는 이분을 반드시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는 저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종로에서 보궐선거에서 이제 어렵게 이기시고, 그러고 나서 2000년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연 질색 할 때 아닙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지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설득해도 부산으로 내려가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경선 과정에서 그때는 사실은 99%가 이인재 대세론일 때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인재를 다음번 대통령 후보자로 생각하고 동교동은 전폭적으로 이인재를 믿는데, 제가 99년도에 이제 당에 그때 만들어질 때 들어와서 2000년도에는 공보국의 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국회의원인데 저는 이제 공보국의 부장으로 있다가 부국장으로 이제 승진해서 나중에 인수위 행정관, 청와대 이제 보도지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 시기가 어쩌면은 누구를 지지하느냐로 완전히 이제 그 논쟁의 치열함이 있었는데, 그때 90%는 이인재를 지지했고 한 10% 이제 이광재, 안희정 이런 분들이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룹화됐는데, 제가 이제 이 그룹에서 소속돼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에 있으면 99%가 다 이인재 지지하는 분이고, 그 중에 한 7, 8명 정도가 노무현을 그래도 자, 배팅 해보자 이제 이랬던, 내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서로 그 1차 경선이 제주도였고, 그 다음에 충남, 강주가 3번째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원도였는데, 강주에서 뒤집어지고 강원도에서 7표 차로 이기고, 제가 사실은 기자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원도에서 7표로 이길 것 같아요. 방언이 됐죠, 진짜로. 진짜 7표로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구 경북으로 가서 이기고, 그러고 다 한 분씩 다 포기하고 막판까지 올라온 게 이제 정동영 후보가 경기 서울까지 해서 이제 승리를 거머쥔 건데, 이제 그 과정도 보면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였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인재로 갔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 노무현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해수부 장관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수부 장관 그만두고 나와서 기자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발언한 것 때문에 엄청 또 한 번 시끄러웠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그 입장이 원래는 비보도가 전제가 됐는데 이제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경선 과정 그게 한 번 더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하나는 초파일에 이제 보통 조계사에 가잖아요. 근데 안 가신다고 특정 종교 행사에 안 가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것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되게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찍을 때 되게 귀찮아 좀 하셨어요. 이거 다 낼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찍냐 그러면은 처음에 그러다가 포인트만 본인이 더 잘 잡아주고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오는 정치인은 없다 할 정도로 연출의 대가였어요. 그런 점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앞서 이해찬 의원이 나는 대선 후보 내지는 대통령이 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다라고 했던 대중과의 교감, 그다음에 그 대중의 정서를 끌어올리는 그런 힘이 이제 대선 때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벌써 한 20년 된 얘기잖아요. 또 더 가면 25년 전 얘기고 제가 88년도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올해로 38년 전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런 선택들을 하셨나. 왜냐하면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았거든요. 기회주의라는 또 뭐 계량주의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DJ의 길과 그다음에 이해찬 탁월한 선택,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이해찬 총리는 서울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분이 합체가 되면서 평민당과 민주당이 단일 정당이 됐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배출되기 시작했던 이런 한 30년터의 과정이 결국은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일궈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2년도 이제 대선 후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질 때 신행정 수도를 이제 세종으로 만들겠다 이 공약이 제 기억에 아마 2002년 9월 30일경이었던 걸로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모험이죠. 영남이나 호남에서 볼 때 충청을 이제 제2의 행정수도로 만든다고 하니 충청도는 결집을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반발이 클 텐데도 불구하고 그 공약을 이제 딱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을 골고루 균형 발전을 꾀하려고 했던 91년도부터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들어서 했던 그게 이제 2002년도로 이어진 거고 결정적으로 그 공약이 결국은 정몽준과의 단일화에서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를 쥐면서 이제 후보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위에 제가 행정관 보도지원을 담당하면서 행정관으로 가고 이낙연 대변인,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 이렇게 해서 종합청사의 이제 외교부 건물 안에 이제 인수위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조중동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기 곤란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하면 그 단어 하나 딱 뽑아가지고 대문짝만하게 기사 쓰고 이랬던 그러니까 언론과의 전쟁이었던 게 이제 인수위 시절부터인데 그때 대통령께서 이제 저희 실무자들한테 내린 그 결정이 가판 보지 마라. 언론과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정정 요청해라. 안 되면 법률적으로도 싸워라. 그리고 회사 가지 마라. 그러니까 기사 때문에 가판 없앤 것 중에 하나가 그 언론사에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싹싹 빌고 기사 빼고 뭐 이런 관례를 없애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폭 먹지 마라. 이제 문화를 바꿔라. 골프 치지 마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기조를 잡으셨으니까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대부분 이제 정치부의 꽃이고 회사의 그런 심부름의 창구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니 얼마나 긴장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2000년부터 대변실에 근무를 했고 그 대부분의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지시한 내용을 이제 이행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했던 업무인데 어쨌든 그것대로 이제 소폭만 먹고 그다음에 가판 보지 마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판이 없어지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되게 일하기 좋아지게 된 과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는 바꿨는데 법과 제도 개선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그때 이제 의석수가 시작할 때는 의석수가 적었고 열린우리당이 이제 153석이 됐는데 8, 9개월마다 대표를 바꿨잖아요. 선거 지면 대표 바꾸고 지도부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되게 이제 당과 청와대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만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총리가 이제 열린우리당이 일당이 되고 총리로 이제 임명이 되고 2004년도에 돼서 2006년도 3월까지 이제 총리를 할 기간 동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이해찬 총리가 반 이상을 하고 계시니까 대연정, 소연정, 그 다음에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이제 그 시점을 맞춰야 된다. 연임 8년 연임이 가능하려면 임기를 1년 단축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제 선언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되게 이제 그것 때문에 청와대하고 당이 갈등도 빚었고 또 이해하는 국민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빚어졌고 또 하나가 이제 한미 FTA 때인데 그때 그다음에 이락 파병 문제 이때 이제 사실은 조중동으로부터 그렇게 공격받던 대통령이 가장 조중동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런 일도 내가 경험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본인을 찍은 국민도 있지만 본인을 찍지 않은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폭넓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진보의 가치나 개혁을 주장했던 분들하고 이제 마찰이 있었던 지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인수위 시절에 주한 군 사령부에 가서 도열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열 받을 때. 사실 2002년도 대선 후보 때 이제 가장 공격 중에 하나가 색깔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 권양숙 여사님 그럼 사랑하는 부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님의 선친의 그런 그 좌익 활동 경력 때문에 그런 수모를 겪었고, 그리고 이제 부산상고 출신이라서 이제 학벌로부터 이렇게 수모를 겪고, 미국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미국의 머리를 조아려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요 논리였다는 컸잖아요. 근데 인수위의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 그 주한미군 사령부에 가서 사열을 받으니 얼마나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도지원 행정관, 보도지원 비서실의 행정관, 보도지원 비서관 하면서 이제 4년 4개월 동안 총 66개 나라를 다녀왔어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 그때 이제 볼 때마다 느낀 거는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도 워낙 해외 순방 때 보면은 국내에서도 역할을 아주 잘하시지만 외국 나가서 뭐 동포 간담회나 아니면은 정상들 만났을 때 외교를 참 잘해야 한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력은 또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기자들이 국내에서는 비판 기사를 많이 쓰지만 외국에 나가면 같이 애국자다. 그리고 이제 기업하는 분들이 많이 순방을 같이 동행을 하는데 기업하는 분들에게도 외국에 나와 보니 얼마나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자리를 정착하는데 힘들었는지, 그래서 법과 제도 개선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의 이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보면서 느낀 그 감동이나 경험은 제가 그 이후에 정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언론개혁이나 아니면은 방송 장악을 저지하는 분야에서 가장 앞서서 투쟁은 하지만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전에서 노무현 대통령 통해서 배운 게 결국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좀 깊이와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는 거고,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2009년도 5월 23일 날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 과정도 결국은 언론과의 관계가 저희가 문화는 바꿨지만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해서 빚어진 참사였고, 검찰 개혁도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기반이 취약해서 못했던 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격한 주장을 하면서 개량된 방식으로 저희가 중간지대를 채택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었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되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반보 양보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뤄 나가는 그런 일이 맞지 않냐라는 거를 이제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이제 배운 그런 교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